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특별권력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권력관계. 우리 알기 좋은 행정법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간략하게 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특별권력관계로 한 단계씩 접근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행정법이라는 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한테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액션을 취했는데 그 액션을 매개로 하여 만들어지는 법률관계, 우리 그것을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한다고 했어요. 왜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하냐면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한테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 액션이 이제 행정작용이 되는 것이죠. 행정작용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행정주체고 그 행정작용을 받는 측이기 때문에 행정객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행정주체가 하는 액션은 행정작용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작용이 행해지게 되면은 이 행정작용을 매개로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행정상 법률관계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국가가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 행정작용을 공익 목적으로 행할 때가 있고 국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공익 목적, 즉 행정 목적으로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 그런 것을 이제 공법작용이라고 하고요. 국가가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국가의 주머니는요, 국가의 창고죠, 국고. 그래서 국가가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런 것을요, 국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공익 목적이 아니라 사익 목적이다. 사법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법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 공법작용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관계를 우리가 공법관계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사법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 사법작용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관계를 우리가 이제 사법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 관계, 행정법이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요거는 이제 결국은 뭐야? 이건 이제 민사법에서 배우는 영역의 문제고요. 우리는 여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법 관계를 우리가 행정법 관계라고 하고요. 요거는 사법작용, 국가의 주머니라고 했죠. 국가의 창고. 그래서 요걸 우리가 국고 관계라고 해요. 국고 관계. 이거는 이제 공법 관계에도 이 행정 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를 할 때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행위할 때가 있어요.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하고 이렇게 대등한 지위에서 얘가 행정 주체, 얘가 뭐가 된다? 얘가 행정 객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건 이제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적 행위가 아니죠. 비권력적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권력적인 공법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법작용을 했을 때는 이제 사법작용인데, 여기 이제 행정사법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걸 행정사법관계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행정주체라고 할지라도 항상 이제 공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공법상 제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공법적 제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그 자유로운 영역을 일정한 경우 인정을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행정사법작용, 행정사법관계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목적 자체는 뭐예요? 목적 자체는 행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법작용이긴 하지만 행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데 형식만 사법의 형식을 취하는 식입니다. 얘는 애당초 국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수한 사법관계 그리고 오직 국가의 주머니만 채우기 위한 행위다라고 해서 협의의 국고관계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권력적 공법관계 여기를 얘기합니다. 권력적 공법관계는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특별권력관계고 하나는 일반권력관계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권력관계는 바로 일반 권력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특별권력관계 좀 이제 특별한 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살펴보게 돼요. 일반 권력관계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모든 국민과의 관계에서 행정 주체와 만들어지는 관계가 바로 일반 권력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일반 권력관계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우신 법치행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법치행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법치주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이제 법치주의는 이제 법률요구 원칙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요구 원칙. 즉 법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일반 권력관계하고 이제 비교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이제 특별권력관계예요. 특별권력관계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교과서에 한번 보세요. 교과서에 보시면은 로마서 2번에서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분류를 했던 영역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공법상 근무관계, 영조물 이용관계, 감독관계, 사람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공무원 근무관계인데요. 공무원들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대충 몇 명 정도 되나요? 5천만 좀 넘죠. 그죠? 5천만이 좀 넘는데,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경찰 공무원이랑 이게 다 포함해 한 100만 된다고 보고, 행정공무원 한 60만 된다고 봅니다. 아주 극소수 일부죠. 그죠?
예, 태어날 때부터 공무원으로 임명받는 건 아니에요. 예, 공무원과 국민이 1대1의 비율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 태어나면서부터 공무원이 돼야 돼. 예, 태어나면은 출생신고하면서부터 공무원 임명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응애하게 되면 응애가 동의야. 그렇죠? 예, 공무원은 임명 동의가 있어야지만 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응애하게 되면 이게 동의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10급 공무원. 그죠? 태어나 10급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이에요. 예, 기능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을 시키려고 예,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예요.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 예, 극소수죠. 이제 공무원이 되려고들 그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물론 이제 안정적인 직업의 보장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이 특별한 신분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관계를 우리가 종래에는 특별 권력 관계라고 했었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되게 논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기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요, 소송법 들어가면서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행정소송도 뭐 헌법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사법심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애당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하면 행정소송도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데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사법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그냥 각하시켜버린다. 이러면서 이제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한계 배울 때 특별권력관계를 배워요. 왜 거기서 이걸 배워요? 법치주의가 적용이 안 된다고 봐버리게 되면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누가 만든 거야? 의회가 만든 법이죠. 의회가 만든 법이 적용이 안 되게 되면 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위법적 법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위법적 법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으면 예, 법원이 심사할 게 없습니다. 그럼 뭐 심사할 게 없는데 굳이 그 소송을 받아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법치주의가 적용된다 안 된다라는 논의는 결국은 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라는 논의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뒤에서 소송법 배우기 시작할 때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테마에서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엄연히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끌어내갖고 여기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왜 하는 것일까? 예. 그런 문제인식을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민혁명이 2차 세계대전 이전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요. 시민혁명에 의해서 옆에 나라, 지금 이제 우리 항상 뭘 가지고 얘기해요? 독일 가지고 얘기하죠. 독일 가지고, 그죠? 우리 행정법은 독일에서부터 온 거니까. 독일의 옆나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시민혁명 과정에서 군주가 단죄해서 목이 날아갑니다. 목이 날아가면서 이제 시민들이 그 사회의 주인이 돼요. 이 시민들이 만든 의회, 그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만든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을 통제받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이와 같은 옆나라의 경험을 본 독일의 입장에서는요, 군주가 굉장히 영악했어요. 너무나 영악한 군주는 이러다가 나도 목이 날아가겠구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라고 해서 손을 내밀어요. 시민들한테. 시민 세력의 손을 내밀면서 기존의 국가를 두 개로 반동강 내서 분할해가지고 서로 지배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 영역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반을 딱 나눠가지고 말해요. 원래는 이 전체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군주가 지배하고 있었죠. 군주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맨 처음에 봤던 인치주의니 법치주의니 이야기했던 거 사람이 지배하고 법이 지배하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치주의 시대에는 원래 이제 전체를 다 군주가 지배를 해왔었는데 군주의 목이 날아가게 되면 전체를 누가? 시민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의회가 지배를 하게 되죠. 이럴 때 군주가 뭐라고 하냐면 난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던 영역 중에서 반만 가질 테니까 너희들이 반을 가져라. 너희들이 반을 가져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시민들의 대표자로 만들어진 뭐가 있습니까?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무엇을 제정하느냐? 법률이라는 것을 제정해요. 군주가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인치주의라고 하게 되고 이 법률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 그것을 법치주의라고 하게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법치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과연 이 법률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비금친 영역, 좌측에 있는 영역만 법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여기는 여전히 군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군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전히 군주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 영역, 빨간색 영역,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 부른다? 군주의 권력, 특별 권력을 인정을 한다. 특별 권력이 미치는 영역이다. 특별 권력 관계다. 이런 식으로 봤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있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이제 국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국가가 바로, 이걸 이제 우리가 행정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이 국가가 행정작용을 하니까 얘가 행정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행정작용을 받는 측의 이 국민이 바로 행정객체가 됩니다. 그럼 이 국가하고 국민 사이에서 형성되는 법률관계, 이걸 우리가 일반 권력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했을 때, 이걸 우리가 일반 권력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국가는 사람인가요?
국가도 사람이죠. 그죠? 예, 법인격을 부여해 놓은 사람입니다. 공법인이죠. 예, 얘도 사람이고 국민도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사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인격 주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간의 관계 문제인 것이고 법률은 어디 적용되는 것인가? 법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 여기에는 뭐가 침투된다? 의회가 만든 법률, 법규가 이 관계에는 침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국가는 여러분들 실체를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까? 실체를 본 적이 없었죠. 그럼 국가의 일은 결국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국가의 일은? 국가의 손과 발이 되는 친구들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는 몸에 신체 기관이 있다면 국가에게는 행정기관이라는 게 있죠. 예, 우리 몸은 신체 기관이 일을 하지만 국가는 이 행정기관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행정기관이 일을 하죠. 국가는 사람이지만 국가의 손발은 사람이 아니죠. 예, 우리의 손발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 처음에 우리가 공무원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공무원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공무원을 가지고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행정기관은 무엇으로 구성이 됩니까? 예, 갑자기 서울시장이 누구인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서울시장은 행정기관이죠. 대통령은 행정기관이죠. 그죠? 예, 대통령은 행정기관인데 대통령을 구성하는 것은 박근혜라는 공무원입니다. 그죠? 예, 서울시장은 행정기관인데, 예, 서울시장이라는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것은요, 예, 박원순이라는 공무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행정기관은 공무원이 구성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죠. 공무원은 사람이지만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라는, 그리고, 예, 뭐, 박원순이라는, 그리고 100만 공무원은 결국, 예, 자신의 직무를 가지고 행정기관을 구성을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국가하고 행정기관하고의 관계, 이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 주체 상호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법률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일반 권력 관계라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특별 권력 관계라고 불렀던 겁니다. 과거에 특별 권력 관계라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권리 의무 관계여야지 그것에 대해서 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법규는 침투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만든 의회가 만든 법이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군주를 지금으로 치게 되면 뭐로 대체시키시면 돼요? 국가로 대체시키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 이 안에 들어있는 친구를 뭐로? 행정기관으로. 그죠? 행정기관으로.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 그럼 이 법률은 여기를 침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침투하지 못하게 되면 여기에는 노란색 빗금의 영역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예. 여기서 국가가 한 행위가 위법해지고 적법해지고 뭐 이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국가가 예전에 군주가 그랬듯이 국가가 포괄적 지배권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행정기관들을 예, 그냥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기서 만든 이 법률적 근거 없이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만든 법률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침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지배권을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군주의 특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요. 군주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가 침투해버리잖아요. 법규가 침투해버리게 되면 의회가 만든 법률의 지배를 받는 거죠. 군주의 기존의 권력을 제한시켜버리게 됩니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주가 통제하는 것이고 의회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 세력이 통제하는 게 아니죠.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의회가 시민 세력이 통제하는 것이고 군주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주가 통제를 하다가 이걸 아예 배제시키고 예, 의회가 통제를 하는 법치주의로 인치주의를 법치주의 이렇게 전환시키는 방식이었는데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미법계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오직 독일입니다. 독일. 그죠? 우리 행정법이 독일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미법계는 특별 권력 관계니 뭐니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특이하게도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이런 일이 있어요. 공존해버립니다. 군주가 통제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의회가 통제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처럼 시민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군주가 통제하는 영역이 존재했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외견적 입헌 군주제라고 합니다. 외견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 영역이 있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놈들이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여기에 기존에 포함되어 있었던 관계들이 뭐가 있었냐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에 4가지 법률관계가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4가지 법률관계가 지금도 여전히 특별권력관계로 분류시킬 수 있겠는가? 즉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요. 어떤 일이 안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지금 시대에도 특별권력관계를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법률요 원칙을 배우면서 법률요 원칙의 적용 영역에 대한 학설들을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을 배우면서 법치행정의 원칙은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유보, 법률 우위원칙,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다고 했는데 법률 우위원칙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법에만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었지만 법률유보 원칙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법적 근거를 갖다 놔라 이런 것이어서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걸 알아봐야겠죠. 적용되는 영역을 찾아봐야지 법적 근거 없이 행위하면 이거 법률유보 위반이어서 위법하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법률유보라는 것은 내용상 적법성 요건이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이런 걸 봤었어요. 침해유보설, 신침해유보설 이런 학설들을 봤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죠? 침입적 행정작용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따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침해유보설인데 신침해유보설과 침해유보설은요. 어디를 경계로 하는 거냐면 2차 대전 이전과 이후를 경계로 하는 겁니다. 2차 대전 이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했었고 2차 대전 이후에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십자포화가 이루어집니다. 십자포화가 뭐예요? 십자포화가. 십자. 십자가 아니고 십자가 아니고 십자포화는 우리가 총 쏠 때 여기 가늠쇠 고기 앞에 이렇게 조준하는 데 있죠. 조준하는 데 이렇게 십자가처럼 돼 있죠. 십자포화라고 하게 되면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뜻이죠. 2차 대전 이후에 이 특별권력관계 이론, 옐리네스크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그 이론적 기초를 만들어 놨었고, 그거를 이제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이 모든 행정법을 체계화시켰다고 했죠. 이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이 특별권력관계 이론이라는 것도 체계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행정법을 만들어낸 거는 참 잘한 일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나이가 저보다 몇백 살 많을 테니까 이 친구 좀 그렇고, 그죠? 이분이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만든 건 정말 잘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건 어용이론입니다. 어용이론. 여러분들 우리가 어용노조, 민주노조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어용노조가 무슨 뜻이에요? 나쁘다 이렇게 알고 있죠. 나쁘다. 그렇죠? 어가 뭐예요? 어가. 어는 임금어자예요. 임금어자. 그렇죠? 임금어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임금. 오직 임금을 위해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특별권력관계 이론. 이게 딱 우리가 정확하게 어용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론인 거죠. 어용노조는요. 오직 사주를 위해서 일하는 노조, 노동조합. 우리가 그런 걸 어용노조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군주. 그래서 이런 어용 이론에 대한 비판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적용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엄청난 십자포화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논의를 왜 한 것인가? 우리 특별권력관계 내용 중에서 이론적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 근거를 보시면 로마타 4번에서 국가법인 법 불침투성 이론 읽을 때마다 힘들어요.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국가법인 법 불침투성 이론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국가는 사람이다. 그래 맞다. 법인이다. 공법인이다. 얘는 사람이다. 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적용되는 게 법인데 이런 사람의 신체기관 내로 어떻게 법이 적용이 되는가?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 법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내 뱃속에 맹장한테 맹장과 대장이 싸웠는데 맹장과 대장이 싸우면은 그러면 여기다 법을 적용시키냐? 그런 거 아니다. 정말 단순 무식한 이론이죠. 그래서 국가법인 법 불침투성 이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독립된 법주체에게 인격 주체 사이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지 법 주체성을 상실한 특별권력관계 내 구성원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무원이 갑이라는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구급 시험을 받고 공무원이 됩니다. 갑이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살고 있었는데 갑이 공무원이 되면서부터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행정 영역, 국가 영역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갑이 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갑이 여기에 있었을 때는 뭐예요? 사람이지만 여기 들어가게 되면 갑은 이제 이 국가라는 사람의 신체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다. 갑은 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했다고요? 법 주체성을, 법 주체로서, 권리 의무 주체로서의 그 성질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 내 구성원들에게는 여기 들어간 친구들은 그냥 이 국가의 신체 기관, 행정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법이 적용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특별권력관계라는 것을 지탱하는 이론적 기초 2개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물론 행정법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구성을 해봤을 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친구, 행정기관의 친구 사람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닌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9시부터 6시까지죠. 9시부터 6시까지 분명 사람이 아닙니다. 얘가 하는 짓은. 국가의 손발이죠. 얘 퇴근하고 나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애당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얘들의 그냥 단순한 포괄적 지배권을 받는 그런 여기에 있는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사람이 아니니까 기본권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공무원들은요.
아침 9시에 출근해하고 일을 하고요. 끝나고 나면요. 예, 집으로 못 가야 됩니다. 또 어떤 수용소 같은 데 갇혀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아침에 깨우면 또 나와서 바로 일을 해야 됩니다. 국가의 영역 밖으로 나가지 못해야 돼요. 그러면 끝내 국가의 손발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무원은 어머니 퇴근해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박근혜는 세금 부과를 받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만약에 단순한 행정기관이라고 한다면, 박근혜가 그냥 국가기관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세금 부과받지 않습니다. 세금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니까. 국민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세금 부과받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 우리 이제 뒤에서 공무원법에 가보게 되면, 강론의 공무원법 가게 되면요, 예, 이런 걸 우리가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라고 그래요.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 공무원은 근무 시간 동안에는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 맞지만, 예, 상하관계, 계층적 지위 안에서 행위하는 게 맞지만, 퇴근하고 나면 사람 맞습니다. 그죠? 즉, 박원순은 사람이고 서울시장은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은 사람이 아니지만 박원순은 사람이 맞습니다. 이처럼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법인 법 불침투성이로는 이와 같은 공무원이 이중적 지위를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특별권력관계 이론 자체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이죠. 위에 있는 기본권 포기이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포기이론. 임의적 선택에 의한 특별권력관계의 편입은 또 이것 임의적 선택 이 부분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 성립과 소멸에서, 예, 성립에 임의적 선택 의사에 의해서 특별권력관계 성립이 되기도 하지만 특별한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본권 포기로는 특별권력관계 중에서도 또 임의적 선택에 따른 부분밖에 또 설명을 못 해냅니다. 근데 그게 또 완전한 설명도 아니에요. 특별권력관계의 편입은 이거죠. 여러분, 얘 갑한테 이 안에 들어가라고 누가 명령한 적 있습니까? 아버지가요? 아버지도 공무원이니까 여러분도 공무원 하라고 막 시켜서 공무원 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자기 의사로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독립된 의사로서 공무원 임명을 할 때 동의 안 해버리면 공무원 못 됩니다. 안 돼도 됩니다. 시험 합격하고 안 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한둘이 아니죠.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강사 숫자만큼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 합격하고 시험을 보는 이유가 이제 스펙 쌓아가지고 강의하려고 강의에 돈 벌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동의 안 해버립니다. 그죠? 아유, 너 자네 정말 훌륭한 친구네. 시험 점수가 아주 좋아. 들어와서 열심히 일 좀 해보지. 싫은데요? 강의할 건데요? 나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공무원이 자기의 의사로서 들어가요. 임의적 뜻에 맡긴다는 거죠. 자신의 뜻으로서 특별권력관계 국가 영역 안으로 편입을 됩니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스스로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괴물 특별권력 주체에게 복종을 하러 들어가는 선언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말이죠. 이런 말이 있죠. 예. 동의는 불법을 조각시킨다. 여기 뭐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얘가 동의해서 들어간 거니까 얘가 법적 근거 없이 얘를 막 지배해도 그 불법을 조각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어디까지 동의했는가 이겁니다. 과연 어디까지 동의했는가. 갑이 여기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동의한 것이지 기본권을 무단으로 제한받는 것을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권 포기로는 아무리 임의적 선택 의사에 의해서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기본권에 대한 무단 제한을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권력관계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특별권력관계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독일에서도 이미 폐기된 이론입니다. 독일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1972년도에 내놓은 판례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도에 독일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재판소와 똑같은 거예요. 교도소 재소자가 있었어요. 교도소 재소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교도소장과 그리고 교도소 직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편지로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이것을 가족들에게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 내규가 있었어요. 내규는 뭐죠? 법이 아니죠. 그냥 행정규칙이죠. 내규가 있었는데 그 내규에 따르게 되면은 이 같은 편지, 서신을 검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죠. 그런데 내규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장이 그 편지를 검열을 했고 압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방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법의 근거 없이 이와 같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1, 2, 3, 4 중에서 2 책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공법상 근무관계,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공법상 감독관계, 공법상 조합관계 또는 사당관계라고 불러요.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에 영조물 이용관계입니다. 영조물 이용관계. 여러분 교도소라는 것은요. 영조물이에요. 영조물. 도서관과 똑같은 겁니다. 박물관과 똑같은 거고
이제는 서울대학교는 아니고 서울시립대학교랑 똑같은 겁니다. 예, 서울대학교는 2011년도 말에 법인화가 돼버렸죠. 예, 영조물 법인은 맞아요. 영조물 법인은 예, 이제 국가의 직영 영조물은 아니고. 예. 그런데 교도소는 뭐예요? 영조물이 뭡니까, 여러분들? 영조물. 행정 주체에 의해서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용자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것이고, 예, 거기 이제 시설이 있죠. 방도 있고, 예, 시설이 있고, 건물도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도소의 시설은 굉장히, 예, 우리는 개선해야 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나라랑 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이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다른 나라 보면 저게 무슨 교도소야. 우리가 영화에서 본 교도소, 예,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을 하신 그거, 그렇죠? 예,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영화에서 본 거, 우리나라는 굉장히 굉장히 열악하죠. 거기서 과연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범죄를 재생산하는 구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뭐예요? 교화 프로그램보다는 들어가 자기들끼리 만능 열쇠를 만드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서로 전수하고, 예, 그리고 서로 간에, 예, 오히려 조직화돼서 나옵니다. 교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세금을 더 들여가지고라도 그들을 좀 더 좋은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전 사회적으로 훨씬 더 유익하죠. 너무 근시안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공익 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교도소는 사실 뭐예요? 공익을 침해시키고 있죠. 공익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진국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은 공익 목적이니까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영조물 맞습니다. 그러면 영조물은요, 여기입니다. 국가 영역이에요. 국가 영역. 그러니까 그 재소자가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뭘 했다고요? 검열하고 압수를 했다고요. 근데 근거가 뭐였다고요? 교도소 내규였다고요. 법이 아니었단 말이죠. 법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예,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치게 되면 헌법 제18조죠. 18조. 예. 16조에는 뭐 있어요? 주거의 자유. 17조에는요, 프라이버시권. 18조에 통신의 비밀 자유. 그죠? 통신 비밀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를, 기본권을 침해한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엄연히, 우리 헌법 37조 2항에 따르게 되면요, 기본권의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법의 근거도 없이 내규 따위 가지고 기본권을 제한한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어디서요?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독일에서조차도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정립한 독일에서조차도 이제는 특별권력관계라는 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도 논의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예, 그 시험 범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교과서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 자, 알려드릴게요. 시험엔 뭐가 나오냐면 공무원 관계에서만 특별권력관계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했을 때 특별권력관계 논의를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만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시는 특별권력관계 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혹시 나올까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특별한 국가 영역 내에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 영역이죠. 얘들은 행정작용을 하니까 행정 목적이 있죠. 그 달성을 위해 특별권력 주체, 군주에게 지금 국가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고,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된다는 것은요, 법적 근거 없이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예, 자의적으로 지배해낼 수 있다 이거야.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 여기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 이에 얘들은 복종해야 돼.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예, 것을 내용을 하는 관계. 일반 권력관계와 대비되는 개념. 권력적 공포관계 중에서 일반 권력관계, 일반 통치권에 근거한 이 관계와는 조금은 다른 내용. 그죠? 19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군주와 시민의 대타협에 의해서 입헌군주제를 도입을 하게 된다. 외견적 입헌군주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야. 원래는 뭐야? 뭐가지 날아갔어야 되는데 아주 영악해서 시민 세력과 대타협을 이룹니다. 대타협을 이뤄서, 예, 이런 걸 만들어내게 되죠. 예, 병존을 인정하는 통치 형태라고 했습니다. 병존을 지금 공존하고 있죠. 국가 영역. 이건 뭐야? 종래의 특별권력관계 영역입니다. 옆에 써놓으시고 종래의 특별권력관계 영역. 그러니까 종래의 특별권력관계 영역으로 분류됐던 요것들, 지금도 그런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무관계. 국가를 위해서, 예, 근로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 군인, 군복무관계, 공무원 근무관계, 이런 것들이 있죠. 군인도 뭐 공무원이고요. 예, 공무원은 경찰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영조물 이용관계. 영조물의 관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
예. 영조물 이용 관계. 아까 얘기했던 수용자 관계가 여기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국공립학교 재학 관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조물 이용 관계죠? 예, 영조물 이용 관계. 예, 이따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국공립학교 아니어도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감히 선생 따위가 우리에게 하명을 합니다. 그죠? 아니, 물론 선생님 존경해야 돼요. 그죠? 존경해야 되는데, 예, 특별 권력 관계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감히 지가 뭔데 나에게, 예, 과제물 명령을 합니다.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죠? 저같이. 아주 착하고, 순진한 모범생 공부하고 싶은데, 예,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안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고 싶은데, 뭐 하라고요? 저희 고등학교는 뭐 사립학교긴 하지만, 예, 행사 참여 명령을 합니다. 행사 참여 명령. 미쳐버리겠죠? 이게 뭐예요? 행사 참여 명령. 예, 저희는, 축구부, 야구부, 럭비부 있었고, 태권도부 있었고, 역도부 있었고, 농구부 있었고, 뭐 하여튼 다 있어요. 뭐든 다 있어요. 뭐든 다 있어갖고, 그거 다 쫓아다니면서 응원해야 됩니다. 아니, 내 돈 내갖고 버스 타고 가갖고, 내 돈 내고 저 응원하고, 내 돈 내고 돌아와야 돼요. 뭐 이딴 게 다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위법한 명령은 위법하다 소송 제기하면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이거 우리 다툴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예, 수용자 관계, 뭐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관계죠? 국공립병원 이용 관계, 강제격리 관계.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이거 다 영조물이에요. 영조물 이용 관계, 이런 것들이고. 감독 관계 보시게 되면, 감독 관계는 이제 어떤 특별한 권리를 인정해줬을 때 또 특별한 감독이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예, 어떤 재량권을 넓게 인정해주면 또는 또 어떤 독점적 권리를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예, 감독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수탁사인, 이거 뭐예요? 공무를 사인이 집행을 하게 되죠. 공무수탁사인은 국가가 아주 특별하게 감독을 해요. 특허기업자, 예, 뭐 SK텔레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특허기업자, 예, 감독 심하게 해야 되죠. 예, 지한테 독점적으로다가 통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지 맘대로 막 돈 올리고 하게 되면, 예, 국민들의 공익을 침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감독이 들어갑니다. 공기업들, 그 다음에 공공조합. 공공조합은 이 밑에도 나오는데, 이 위에 있는 건 뭐냐면 국가와 공공조합 관계고, 밑에 있는 것은 공공조합과 조합원 관계예요. 그 차이점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되고, 이제 공공조합은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주택 정비조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외에도 뭐 있어요? 강제로 가입되는 거 전부입니다. 변호사협회, 예, 의사협회. 예, 가입 안 하면은 의원 내고 영업을 못 합니다. 강제로 가입돼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종래의 특별 권력 관계로 분류시켰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있어 지금도 과연 특별 권력 관계에 인정되는가? 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예, 이 안에서의 행위들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럼 이제 어떤 영역들인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요? 밖에 있을 땐 상관없죠. 여기에 있을 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특별 권력 관계 성립은 이렇게 들어가는 편입입니다. 특별 권력 관계 소멸은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탈퇴입니다. 그죠? 성립과 소멸, 편입과 탈퇴. 첫 번째, 임의적 선택 의사에 의해서 특별 권력 관계로 지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 관계. 최고의 직업이죠. 그죠? 자기의 의사로 공무원이 되라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물론 이제 퇴근하고 6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학교 재학 관계. 왜 들어가죠, 여기? 등록금이 싸니까 들어가죠. 그죠? 싸니까. 좀 더 싸게 공부하려고. 예, 들어갑니다.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학교를 안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을. 예, 우리나라에서 민족사관 고등학교 어쩌라고 이러면서, 그쵸? 예, 자식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너 학교 가면은 네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준다, 아버지가. 네가 알아서 가라. 학교 안 가면 원하는 거 다 시켜줄게. 예, 학교 다니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중학교부터 계속 검정고시 봐라. 검정고시 의무교육도 거부합니다. 예. 저도 이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건 좀 약간 과도해서 그런 형님들을 보면 참 용감하다. 생각은 똑같은데, 그쵸? 예,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이제 뭘 배우겠는 것 같아. 내가 가르치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솔직히 좀, 그쵸?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사설학원에서, 그쵸? 예,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저는 성인고시고, 중고등학교 학원 다, 진짜 독립투사가 있으면 도시락에 폭탄을 넣어가지고,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M으로 시작하는, 저도 M으로 시작하지만 M으로 시작하는 뭐 이런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싹을 다 폭파시켜야 됩니다. 학원은 오직 성인고시 학원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 여기는 학교가 없잖아요. 학교가 없으니까 교육기관이 필요한 거죠. 그죠? 평생 교육기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뭐 학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안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공부 못하면, 혼자 다시 공부해서 재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밖에 나와서 학원을 옳지 않아. 그죠? 아무튼, 좀 더 싸게 학교를 다녀요. 국공립학교 재학. 네. 그 다음에 국공립 도서관 이용 관계. 돈 받는다면서요? 네, 돈 안 받는 게 맞는 건데. 이런 거 말고 또 뭐 있죠? 의무교육, 그죠? 의무교육 아동.
의무교육 아동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취합을 시켜야 되는 것이 특별한 법률상 원인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의무적 동의예요. 의무적 동의. 임의적 선택 의사는 동의를 해서 들어가는 거죠. 의무적 동의도 있습니다. 의무적 동의도 중학교까지. 그다음에 특별한 법률상 원인. 예, 교도소를 자기 발로 들어가는 사람이 가끔 있죠. 그렇죠? 예, 추워서, 배고파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예, 대부분 그게 아니죠. 그렇죠? 예, 강제로 끌려가는 거고. 군복무 관계. 자기 발로 가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죠? 그러면 임의적 선택 의사입니다. 임의적 선택 의사. 예, 저는 끌려갔고요. 예, 정말로 헌병한테 끌려갔습니다. 그다음에 전염병 환자 강제 격리. 이건 뭐야? 그러니까 내 목숨인데 내가 법정 전염병에 걸려서 내가 죽든 말든 건 내 목숨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강제로 끌려가는 거죠. 강제로. 이런 경우에 따로 특별한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 권력 관계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퇴하는 방법 생각해 보시게 되면, 위에서 전염병 환자 강제 격리가 완치입니다. 완치. 그러면, 편입을 시킨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국공립학교 학사과정 종료해서 졸업합니다. 네. 그 다음, 군복무 기간 경과에 따라 전역. 네. 전역. 그 다음에, 전역하면 이제 저녁에 집에 가요. 그죠? 네, 중간에 딴 데 갔다 오죠. 형의 종료에 따른 석방. 역시 목적 달성이 됐습니다. 이게 목적 달성은 사실 뭐예요? 교화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목적은 사실 달성이 안 되고 시간만 지나고 나오는. 그죠? 예, 자유의사에 의한 탈퇴. 국공립학교 자퇴. 아,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진짜 밤새 공부해갖고 들어가 놓고 나서, 서울대학교인데도, 나 뜻에 안 맞아. 막 이러고 나와. 오, 야, 너 이제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런. 그 다음에 공무원 의원 면직. 요건 뭐야? 요거는 이제 강사하려고. 그죠? 성인고시하고 강사하려고 의원 면직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일방적 배제. 국공립학교 퇴학 처분. 예, 이건 좀, 그죠? 마음이 아프죠? 보통은 뭐야? 예. 서울대학교 데모하다 잘린 애들 많죠. 그죠? 예. 공무원에 대한 직권 면직. 이거는, 직권 면직.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고문관. 징계 면직. 이건 파면이나 해임 얘기하는 거죠. 파면이나 해임. 이건 강제적으로 배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권력관계에서 가장 침입적인 제재 방법이 뭘까요? 특별권력, 그 중에서 전제가 뭐냐면, 위에 있는 거예요. 임의적 선택 의사로 들어갔을 때. 임의적 선택 의사로 들어간 특별권력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방법은, 예, 탈퇴시키는 겁니다. 탈퇴시키는 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징계 면직, 파면당하는, 이게, 그래서 가장 이게 강력한 거죠. 이론적 근거는 우리가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특징 보시게 되면, 그건 정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이 되고 특별 권력 주체에게, 국가에게, 군주에게. 그리고 법적 근거가 따로 없어요. 왜? 법률이 침투하지 못하기, 법규가 불침투한다고 했죠. 법률이 침투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여기 의회가 만든 법의 근거 없이 얘네들을 마구 지배합니다. 마구 지배. 법치주의 및 사법심사 배제. 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건 이 영역에서 존재할 수가 없고, 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위법적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없으므로 사법심사도 있을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 특징 두 개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써야 될 말은 사실 여기에는 학설이에요. 로마자 6번에 있는 거. 이게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입된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이거 아까 그랬죠? 1972년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마저도 부정한 특별권력관계. 과연 종래 특별권력관계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는가? 예.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절대적 긍증설, 이게 바로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이론이에요.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 이거 그냥 특별권력관계 지금도 있다고 보자는 식입니다. 있다고 보자. 그게 어떤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요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특별권력관계하고 일반 권력관계를 얘들이 이제 특별권력관계하고 일반 권력관계를 구별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죠. 절대적 긍정설. 얘는 뭐라고 보냐면, 얘는, 국가의 내부 관계고, 얘는 국가와 국민 사이에 있어서의 외부 관계고, 그래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면은,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보는, 근데 동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실질적 부정설, 옆에다 써놓으시고 개별적 부정설이라고도 합니다. 개별적 부정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특별 권력 관계를 온전히 일반 권력 관계로 전부 다 환원을 시켜버리려고 하게 되면은 이 특별 권력 관계 안에 있었던 관계들이, 법률 관계들의 종류가 여러 개란 말이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 권력 관계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100% 그냥 온전히 다 일반 권력 관계로 환원시키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각의 아까 봤던 되게 여러 개 있었죠. 근무관계니, 감독관계니, 영조물 이용관계니, 사단관계니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그것들을 적당한 법률관계로 이렇게 뿌려주는 거야. 뿌려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특별권력관계 안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전부 다 빠져나가서 다른 법률관계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써놓으시고요. 일반 권력관계 옆에다가는요. 권력성이 조금 커요. 일반 기존에 있었던 특별 권력 관계를 일반 권력 관계 쪽으로 빼내는 것들은 권력성이 좀 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비권력적 공법 관계 쪽으로 원래 특별 권력 관계 안에 있던 것들을 비권력적 공법 관계 쪽으로 빼내는 것은 이제 권력성이 좀 약한 놈들이에요. 약한 놈들. 근데 그것도 아닌 놈이면은 이제 사법 관계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권력성이 좀 큰 놈이라고 하게 되면 군복무 관계, 그렇죠? 딱 느낌 딱 오죠. 재소자 관계. 그 다음에 뭐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관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디로? 일반 권력 관계로 빼냅니다. 그 다음에 비권력적 공법 관계로 가는 것들은 이제 뭐냐면 국공립학교 재학 관계, 자기 뜻으로 들어가는 것들 있죠. 예, 그 다음에 공무원 근무 관계, 뭐 도서관 이용 관계 이런 것들은 비권력적 공법 관계로 빼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람의 병원 이런 거 있죠. 보람의 병원, 국립의료원 이런 데 들어갈 때 우리 돈 내고 들어가죠. 치료받으러 갈 때. 그 사법 관계로 빼버립니다. 국공립병원 이용관계 이런 것들은 사법관계로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일반 권력관계, 비권력적 공법관계, 사법관계로 다 빼내고 기존에 있었던 특별권력관계를 텅텅 비게 만들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부정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실질적 부정설이고, 그럼 이 제한적 긍정설은 이제 제한적 긍정설을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주장을 소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밑에 형식적 부정설 중에서 특별행정법 관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랑 사실상 똑같아요. 사실상 똑같은 건데 어떤 식이냐면은. 우선 이런 본질적 차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 권력관계하고 특별권력관계의 본질적 차이는 인정할 수 없다. 완전히 원래부터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을 인정해요? 예, 부분 사회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공무원 집단이라고 해봐야 60만 밖에 안 된다. 행정공무원 집단 해봐야 60만 밖에 안 되니까 이건 또 하나의 부분적인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부분 사회 영역을 인정하자 이거. 이 부분 사회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법치주의를 조금 더 완화 적용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주장을 하는 관계입니다. 하는 견해요. 제한적 긍정설. 그래서 제한적 긍정설 어떻게 뭐냐? 본질적 차이는 부정을 하는데 부분 사회의 존재를 인정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그 부분 사회 내에서는 그 특별한 행정 목적이 존재하죠. 특별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치주의, 법률 유보의 규율 밀도를 어느 정도 좀 완화 적용시키자 이래 가는 건데. 요게 이제 밑에 있는 특별 행정법 관계설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치주의를 완화 적용시키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치주의 완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특별 권력 관계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재소자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예를 들어 갖고 재소자 관계 이걸 완전히 그냥 일반 권력 관계랑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게 되면 얘도 기본권을 보장해야 돼요. 기본권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얘는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돼요? 거주 이전의 자유? 재소자 관계에서 재소자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럼 출퇴근하는 거예요, 출퇴근? 학교인가요? 그건 교정직 공무원이고, 그죠? 교정직 공무원은 출퇴근하죠. 재소자는 출퇴근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하자. 이게 바로 제한적 긍정설 또는 이제 특별행정법 관계설이에요. 밑에 기본관계, 경영수행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울레라는 학자가, 독일의 울레라는 학자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기본관계는 일반 권력관계랑 똑같이 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경영수행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봐요. 옆에 써놓으시고요. 기본관계는 외부관계. 그러니까 외부관계, 일반 권력관계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관계고, 경영수행관계는 내부관계예요. 내부관계.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내부관계, 외부관계 나눈 거랑 같은 방식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냐?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소멸에 대한 본질적 관계.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거 있을까요? 임명, 그렇죠? 퇴직, 승진, 전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군인이라고 하게 되면 입대, 전역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공립학교 학생이라고 하게 되면 입학 허가.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영조물 이용 관계를 허용해 주는 거죠. 이런 거 항상 특허예요, 특허. 입학 허가라고 합니다. 허가. 특허입니다. 그래서 입학 허가, 정학, 퇴학 이런 것들이 바로 본질적 관계, 성립 소멸에 대한 문제고, 이쪽에 있어서 만약에 불법적으로 위법하게 서울대학교 입학 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험 봤는데 엄연히 나 점수가 훨씬 좋은데 나한테 떨어뜨리면 불합격 처리하면 그건 거부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 이러면 그거 위법하다고 주장하면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안에서 경영수행관계, 이건 뭐야?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직무명령과 복종의무, 이런 거 있죠? 직무명령과 복종의무. 그 다음에, 뭐, 국공립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교복 착용 의무, 교복 착용 명령을 해요. 그 교복 착용 명령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고 왜 나의 기본권을 제한하는가? 나는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있다. 막 이래야 돼요? 안 받아줍니다. 특별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네. 또 두발 자유화 막 주장, 그거는 학교랑의 관계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소송 제기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게 이제 선각자인 저는 두발 자유화를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데모를 주도하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예. 아직도 선생님 이름이 기억나는데 학생주임 선생님이 재밌는 일이었죠. 예. 그 전교의 반장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대의원대회와 학생회 총회를 개최를 해갖고 두발 자유화 및 그 선생님들의 폭력 행사에 대한 투쟁을 결의를 하고 저는 그 운동장에 다 모이라고 했는데 저희 학교가 한 2,500명 정도 돼요. 학생들 숫자가 고등학교가. 근데 그 중에 한 1,200 정도가 모였어요. 예, 교장 선생님이 다 깜짝 놀랐죠. 쟤들 왜 나왔냐 도대체. 예, 뭐 깜짝 놀랐는데 그때쯤 돼서 저랑 제일 친한 후배가 1학년 14반에서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다 부러웠습니다. 주동자가 누구고 그랬고 두발 자유화는 됐고요. 조금 길어지고 대신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많이 맞았죠. 그런 군인 훈련 의무. 난 군인인데 분명히 군복무 관계인데 나는 훈련할 생각이 없다. 나에게 훈련 명령을 하지 마라.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주냐. 이게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안 받아줍니다. 경영수행 관계예요. 경영수행 관계. 그래서 이럴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형식적 부정설.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뭔 특별 권력 관계냐.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는 건데 일반 행정법 관계의 설. 이건 뭐냐면 아예 특수한 어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영역 자체를 부정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 특별행정법 관계설, 요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다수설이고. 이게 다수설인데, 사실 이제 다수설이라고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제한적 긍정설도 다수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용이 똑같아요. 특별행정법 관계설하고. 그래서 이제, 요건 뭐예요? 특별 권력 관계는 인정을 안 합니다. 뭐로 봐요? 법 관계로 봐요. 법 관계, 행정법 관계, 특별 행정법 관계로 봅니다. 법 관계로 보고 법치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보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이제 직무 수행에 있어서 특별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좀 이제 법치주의를 약간 완화 적용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주장이고요. 판례 보게 되면 동장과 구청장 사이에 있어 판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은 특별 권력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뭐예요?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송 제기가 된다는 것은 법치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이죠.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말하는 특별 권력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 행정법 관계입니다. 특별 행정법 관계예요. 이렇게 누구나 파악을 합니다. 검토 우선 절대적 긍정설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 주장하는 거 다 깨버리면 되죠. 얘가 여기 들어가면서 언제 법 주체성을 상실했는가? 그죠? 상실한 바가 없다. 그리고 얘는 나오면 또 상실했다고 봐도 나오면 법주체다. 공법은 강제 적용되는 강행법규다. 얘가 만든 법 중에서 사법 말고 공법. 공법은 강행법규인데 어떻게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이 같은 주장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헌법 107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돼 있어요. 공무원의 신분을 지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공무원 근무관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특별 권력관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오는 거냐면 형식적 부정설로 오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게 일반행정법 관계설하고 특별행정법 관계설이 있는데 특별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특수성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수성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행정법 관계설이 요게 이제 사실상 통설입니다. 로마서 7번 보시게 되면 특별 이제 행정법 관계죠. 특별행정법 관계에서 특수성 보시게 되면 법치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면 이제 가장 핵심은 뭐예요? 기본권 제한이죠. 포괄적 지배권, 기본권 막 제한한다 그랬으니까 법률 유보. 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법률 유보에 적용받는다. 뭐 밑에 건 비슷한 얘기고.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요. 서울교육대학 학장의 퇴학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죠. 근데 이 밑에 있는 특별명령, 요게 이제, 요게 좀 특이한 건데, 항상 이게 특별 권력 관계 얘기를 하면 공무원 근무 관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공무원 근무 관계 여러분들 특수성이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 근무 관계에 있어서 이 안에서는요, 국가에게 명령권이라는 게 인정됩니다. 명령권. 그 다음에 징계권이라는 게 인정돼요. 징계권. 이런 특수성이 있죠. 명령권은 뭐냐면 특별 행정법 관계 하에서, 그렇죠? 특별 행정법 관계.
특별행정법 관계에서의 뭐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내부 질서 유지 목적이냐? 그래서 행정법 관계 하에서의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별 권력입니다.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별 권력. 이게 명령권이에요. 징계권이라는 것은 특별행정법 관계 내부에서의 질서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특별 권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 행정법 관계로 처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 공무원 근무 관계를 그냥 국가와 국민 관계와 완전 똑같이 지금 취급한 게 아닙니다. 그죠?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별 권력이라는 게 존재해요. 특별 권력이라는 게 그 안에. 그게 뭐야? 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게 있고 내부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얘기되는 게 바로 직무명령입니다. 직무명령이 있고 또 뭐가 있다? 훈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훈령이라는 게. 직무명령이라는 것은 이제 상관이 하관에게, 그렇죠? 공무원 관계에서 상관이 하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지시입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지시고 훈령이라는 것은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에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행하는 규칙입니다. 만드는 규칙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명령권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게 있죠. 징계권은요. 징계처분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와 같은 징계처분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특별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려고 한 거예요. 한 발 더 나가려고. 지금 이와 같은 이 명령권에 근거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명령권을 한 번 더 강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이론이 바로 특별명령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명령권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학교 학칙이나 또는 국공립 박물관 이용규칙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국공립학교 학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행정규칙과 차별하고 구별을 해서 이거를 그냥 무조건 법규명령으로 보자.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무조건 법규명령으로 보자. 그러나 다수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건 행정규칙 아닌가. 행정규칙이니까 무조건 법규명령으로 볼 수는 없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법규명령으로서 인정이 될 수 있다. 뭘 가지고? 법령 보충규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특별명령을 법치주의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이 뜻은 뭐냐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 뜻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뒤에 가서 그 테마에 가서 배우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테마 가서 배우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법령보충적 규칙. 우리가 이제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재밌는 이론이죠. 재밌는 이론인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인정하기 힘든 이론이고요. 다만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하게 되면 공무원 근무관계 쪽에서 과연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나오면 항상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사법심사 가능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근무관계는 종래 특별권력관계구나. 그래서 행정소송의 한계와 관련돼서 특별권력관계 논의를 해야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내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정도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